요런 나라들이 더 잘 산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한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이 덩치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전체 GDP로 보면 많이 떨어지고 뭐하고 하지만 삶의 질에는 더 좋을 수도 있다 이거지. 또 쓰잘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보면 그래서 증시가 항상 연동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지금 유가의 구간이 지금 보면은 요 정도 와 있다 그러면 이 유가는 앞으로 쓰임새가 많아지고, 물가는 뭐에 따라가요? 결국은 이제 원자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자재. 자, 4차 산업을 시작하려면 뭐 해야 돼요? 결국은 산업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바꾸는 거잖아. 그럼 이것들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원자재 값들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전체적인 물가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유가도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뭐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 금리, 증시 결국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결국은 먼저 이제 머리를 많이 들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이런 미래에 대한 거는 모멘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런 모멘텀들이 살아있다. 그럼 우리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모멘텀과 싸다 비싸다. 싸다 비싸다. 싸요. 그럼 계속 하는 거예요. 사는 거야. 이제 비싸지면 어떻게 돼? 비중을 많이 줄여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PBR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본다고 봅시다. 청산가치. 시장, 한국 증시, 한국의 PBR이 예를 들어서 1배 미만. 그럼 사야지. 미국은. PBR이. 예를 들어서 무슨 1.5배가 넘어간다. 그럼 어때? 비싸니까. 줄여야지. 장기적으로는 이런 포지션들이 맞아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 이 연동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지금 유가 구간이 어디 와 있냐? 유가가 이제 떨어지거나 횡보하는, 그러니까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건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물가 상승이 시작이다. 본격 물가 상승이 시작. 지금 제가 영상 찍고 지금까지 쓰잘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고, 막 떠들다 보니까 그냥 막 내 생각이 막 이야기가 나온 게 있어. 그런 부분들은 좀 걸러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연동성을 볼 때, 결국은 우리가 길게 보면 유가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떨어졌잖아요. 근데 어때요? 증시는 어때? 이만큼 올라갔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항상 어떤 상황에서건 성장을 적게 하던 크게 하던 결국은 성장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게 경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증시가 먼저 이렇게 눌렸기 때문에 유가도 이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 폭은 저는 이제 굉장히 짧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버블을 이만큼 키워놨기 때문에 2003년, 2004년도부터는 이렇게 크게 키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무너진 거고, 지금은 이렇게 완만하게 거의 키워놓은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폭이 작을 뿐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렇게 크게 키워가는 구간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코스피 4천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런 버블이 이제 만들어질 그런 구간에 왔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한 2년, 3년 동안에는, 결국은 지금 구간에서 바닥만 잡으면 2년, 3년 동안에는 인플레 시대로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구간이 올 거고, 지금 바닥은 앞으로 평생 안 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1998년도 이때부터 그런 바닥들은 항상 안 왔어요. 평생 안 와요. 평생 와도 그 자리야. 맞아. 2년 3년 후에 온다 그래도 그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 이하까지는 절대 내려가질 않는다고. 경제라는 건 후퇴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끔 돼 있어요. 자본주의라는 게. 2008년도에도 이렇게 내려왔죠. 이 자리를 2011년도에도 2015년도에도 리스크가 있었지만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가 없다고. 전체적인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경제라는 게 우리가 2008년도랑 지금이랑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2018년이잖아. 이때 2018년도 지금 상태가 덩어리가 훨씬 커져 있다고. 2008년대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008년도 뒤로 후퇴를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이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로 망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금리라든가
유가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후퇴를 하고 있어요. 이건 디플레 시대였어서 그래.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 둔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역성장이 잠깐 있었지만, 이제 뭐 바로 되돌린 거고.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성장이 둔화됐지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08년도) 꼭대기에서 보면, 지금 요만큼밖에 안 올라왔다고, 그쵸? 자, 근데, 유가는 이만큼 빠졌죠. 예. 이제 이게 유가가 들어서 이제 다시 예전 자리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증시는 여기 가 있는 거야. 이렇게 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인플레 시대가 시작이 되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 거는, 항상 이렇게 유가가 버블이 되고 왜곡이 됐을 때, 2008년도 증시, 지금이 2008년도 이때랑 비슷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2004년도랑 비슷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때랑 비슷해가지고 파동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구간이라는 거야. 이때랑 똑같은 구간인데, 예? 이렇게 버블을 키우고 무너졌으면 많이 무너졌겠죠. 근데 버블이 없이 무너진 거예요. 여기서 버블을 이렇게 키우고 무너졌으면, 자, 낙폭이 크잖아요. 이게 4,000포인트까지 갔다가 증시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구간에서 만약에 트럼프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으면, 이 구간에서 이렇게 갔겠죠. 그래서, 뭐 3,000포인트, 4,000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구간까지 무너졌을 거예요, 결국. 2년 후든 뭐 이때 당시에 1년 후든 요런 흐름이 진행이 됐을 거라고. 근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갔다가 무너진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바로 무너졌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요만큼밖에 안 무너지는 거라고. 이때 2008년도 이 구간이랑 지금 이 구간이랑 똑같은 구간이라고요. 여기에서 꼬리야 이렇게 달려서 2000포인트까지야 밀릴 수야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이미 그 2008년도 금융위기랑 똑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는 소리예요. 한 단계의 성장을 하고 10년 동안 요만큼 성장을 한 거예요. 10년 동안 요만큼 성장을 하고 이제 또 요만큼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배가 성장을 하겠죠. 이만큼 성장한 거는 덩치가 이제 이만큼 커졌으니까 이만큼 성장을 하는 거지. 자, 여기가 3000포인트, 여기가 4000포인트. 저는 그래서 4000포인트 근방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이 구간에 이제 밸류를 책정을 해보면, 대충 1배에서 2배 사이 되겠죠. 밸류가. 그럼 거품이 껴있으니까, 요때 무너질 거냐, 버블을 더 확대하고 무너질 거냐는 모르는 거죠. 이 변수는 이제 북한이 되겠지. 그래서 유가와 증시의 흐름을 연동해서 살펴보자. 항상 이 왜곡이 오는데 유가 버블이 단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구간. 이게 버블이 아니고 왜곡이라고 볼게요. 왜곡. 버블이 아니고 왜곡. 유가라는 거는 물가는 이제 버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유가는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왜곡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표현인 것 같아. 그래서 유가 왜곡이 벌어져 있는 구간이고 이제 이때는 왜곡이 벌어진 다음에 한 5개월 정도 본격적으로 이런 게 잡혔지만 지금은 이미 이게 보면은 아무래도 유가가 이 자리에서 눌리지 않고 이렇게 갈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요렇게 하락폭을 이걸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때 여기 있던 이거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자, 이걸 어떻게 그럼 판단을 할 수가 있냐. 이 낙폭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밸류에이션, 펀더멘탈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PBR이 지금 이때랑 비슷한 구간이다. 0.79배에서 0.85배였단 말이에요. 82배. 지금이 0.85배. 자, 이 구간에 근접하게 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밀리는 자리는 이제 2000포인트. 요 근방이 바닥이 나오든가 지금 자리가 바닥이 나오든가 이렇게 잡힐 거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판단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와 증시의 연동성을 보고 유가 흐름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3차 산업 이후에 10년 동안 무언가 모멘텀이 없어서 디플레 시대가 됐는데 이제는 인플레 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겼다. 자, 인플레 시대는 이제
성장을 크게 해서 버블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대예요. 항상. 자, 4차 산업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이때도 분명히 얘기했었죠. 5월달에 4월달에 3월달에 계속 얘기했어. 이때랑 비슷한 자리다. 여기서 빠져봐야 요거밖에 밀릴 자리가 없다. 자, 그래서 그 자리까지 이제 금방까지 왔어요. 그쵸? 이제 여기서 자꾸 되돌리면 이런 자리는 영원히 안 오는 자리라고. 이런 자리는 영원히 안 오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평생 동안 지금 이 구간이 가장 싼 자리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왔다. 이거는 바닥은 되돌림이 나와야 보여지겠죠. 자, 그래서 유가 흐름으로 본 앞으로의 흐름을 보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유가가 이렇게 빠질 때 빠지고 이제 무너질 때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됐는데, 유가가 이렇게 무너져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유가가 지금 자리에서 요 자리를 돌파하면서 바로 지금 자리를 바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 영상을 만들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코스피 3000 그 부분이 요런 구간이 될 거고, 만약에 4000 이상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버블 구간이 될 거다. 그래서 버블 구간에 무너지면 또 이제 큰 폭의 무너짐이 나올 거고, 버블이 없는 상황에서 무너지면 또 조금 무너지겠죠. 지금 구간이 여기에서 이제 시작됐던 요 구간하고 비슷한 구간이 아니냐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큰 폭의 상승이 진행이 될 건데, 이거는 이제 어디가 끝날지는 이 4차 산업이라는 이 인플레 시대가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채가 터지는 시점, 이 부채가 터지는 이 리스크 시점이 2년 후가 될 수도 있고 3년 후가 될 수도 있고 또 5년 후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구간에 큰 폭의 한번 하락이 나올 건데, 지금부터 이 하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상승장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비중을 최대한 유지를 하고 이 상승장을 최대한 나눠서 다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을 지금부터 이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4차 산업 인플레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3차 산업 인플레 시대 때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움직였을 때가, 움직인 게 이제 뭐 건설, 철강, 뭐 요런 거였어요. 요런 거였단 말이에요. 건설, 철강, 무슨 뭐 인플레, 조선, 뭐 건설, 철강, 조선, 차화정.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뭐 이제 산업이 바뀐 거죠. 그리고 건설,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무너진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뭐 자동차, 화학, 정유, 뭐 이런 시기가 차화정이라 그래갖고 왔었죠. 이때는 건설, 철강, 조선 뭐 요런 데하고 금융 뭐 이게 강했고요. 2004년도에는 항상 그래서 투매 후에는 이게 바뀌어서 시작이 되는데, 요번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제 바뀌는 흐름이 뭐냐 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들이 뭘까를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유가와 증시의 흐름을 연동해서 살피는데 항상 증시가 선행되더라. 증시가 이렇게 선행이 되더라. 이때는 버블에서 무너졌고 지금은 버블이 없는 상태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하방이 이때보다 약한 거다. 완만하죠. 훨씬 완만하죠. 딱 봐도 2008년도보다는 훨씬 완만하잖아요. 지금 조정받는 게 이때 각도보다 지금이 완만하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고 2015년 때도 마찬가지고 2011년도에는 이제 길게 왔는데 이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짧게 끝난 거고, 이게 완만하게 진행이 되니까 기간값이 더 길어지면서 이제 더 힘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인플레 시대가 시작이 될 거다. 왜? 금리와 유가와
물가는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 이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플레 시대가 시작이 될 거다. 그러니까 유가와 이제 뭐 디플레 시대 동안 이제 디플레 시기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뭐 물가와 금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낮아졌다면 이제 그것들이 이제 상방으로 향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미래 방향성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틀리면 이게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그게 틀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틀릴 수 있는 그걸 뭐냐, 틀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냐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게 안 떠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인플레 시대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떠오르면은 딱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당장은 그게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보여지는 대로 그렇게 투자 방향을 잡는 거고요. 결론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했던 얘기들이 좀 이상한 구석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멈췄다가 다시 찍을까 라는 고민도 해봤는데 그러다 보면은 했었던 이야기들을 똑같이 이렇게 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올릴게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보시면서 스스로 알고 있는 부분이랑 이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론 이제 결론은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증시가 항상 보면 환율 그리고 환율과 유가보다 먼저 움직인다. 증시는 항상 그렇게 먼저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거는 그러니까 돈이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리스크가 보이고 뭐하고 하면 돈이 먼저 반영을 하는 거죠. 먼저 움직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왜곡이 만들어지고, 이런 왜곡을 100% 다 잡아내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분산해서 우리는 해야 되는 거고, 투자도 해야 되는 거고, 돈을 이제 화폐로 바꿔가, 이제 화폐로 자산을 담아가는 과정도 분산을 해서 해야 되고, 자산들을 화폐로 바꿀 때도 나눠서 해야 돼요. 항상 모든 거를 다 이제 뭐 몽땅 이렇게 하는 거는 중간에 그 기간값을 견뎌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안전하게, 안전하다는 게 지금 당장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당장 무너져 있고 나중에 올라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견딜 수 있는 그 범위, 그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범위를 잡을 수 있게 되면 그게 안전성을 확보한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길게 끌고 가면 실패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거는 계속 가치가 커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힘든 장이고 이런 구간에 좀 더 견딜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경험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구간이 왔을 때, 이렇게 힘든 이런 구간들이 지금이 아니고 3년 후에 2년 후에 왔을 때 더 잘 대응을 해서 더 큰 무슨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릇들을 그런 그릇을 계속 이렇게 확장시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부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건전한, 그리고 가장 안전한, 가장 확실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가와 주식시장의 연동성,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뭐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화폐에 대해서 화폐 대장은 달러죠. 이게 기축통화란 말이에요. 에너지의 대장은 뭐예요? 유가죠. 그러니까 뭐 이 대장을 갖고 있는 건 어디예요? 이건 중동이죠. 달러를 갖고 있는 건 어디예요? 미국이죠. 요런 데가 그래서 힘이 셌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 유가라는 것도 전기로 바뀌게 되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넓은 땅덩이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대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 중국하고 인도가 있다는 거죠. 자, 기축통화라는 거는 전 세계 자산을 많이 사줄 수 있어야 기축통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를 한다는 거는 그 국가는 계속 소비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자산을 사서, 자산이 아니고 그 뭐라 그래야 돼? 전 세계에 있는 거를 많이 소비를 해줘야 기축통화, 많이 쓰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돈이 기축통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런 움직임을 보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를 좀 포기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요. 이제 뭐 무역 적자를 메운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서 인구가 가장 많은 데서 요걸 가져가겠죠. 가장 많이 쓰이는 화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뭐 20년, 30년을 보면 중국에다 투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국은 결국은 이제 보면 뭐 포르투갈이나 과거에 이제 뭐 무적 함대를 가지고 있었던 포르투갈, 이제 전 세계 뭐 3차 대전 뭐 이렇게 있을 때처럼 이제 뭐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이렇게 기축통화들이 넘어갔는데 그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간 건데, 이제 미국의 기축통화를 가지면서부터 전쟁의 모습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무기로 쏴 죽이고 뭐 해서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를 약탈하고 뺏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기축통화를 미국이 가지게 되면서부터 이제 그게 이제 경제 부분으로 넘어온 거죠. 그 힘을 가지게 되는 게 이제 경제 부분으로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은 많이 소비를 해줘야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건데, 경제의 관점으로 보면. 그럼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는 이제 중국이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한 20년, 30년 뒤에는 결국은 이제 뭐 유럽에서 시작돼서 아메리카로 넘어가고, 그 아메리카에서 이제 아시아로 넘어오는 그런 큰 돈의 흐름, 그 흐름의 지금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준비가 되면 영상으로 이제 이 다음 영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내가 너무 허튼 소리 하고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해서 해야 되니까 언젠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제가 또 좀 해볼게요.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